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어제 일본으로 떠났죠. 정상회담에 앞서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을 찾았고 출국 직전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남긴 정치, 경제적 의미와 우리에게 생길 변화들 다양한 각도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 토론하기 위해서 세 분 모셨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우리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계 교수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바이든 대통령 비행기를 타고 어제 일본으로 갔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회의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상회담 많은 화제를 남겼고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종합적인 평가 세 분의 전명과 함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준환 교수님, 정상회담 총평 좀 부탁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4년 전에 굳건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였던 문재인 트럼프 시대의 그 한미 관계, 남북 관계, 또 한중 관계의 프레임이 있었다면 4년이 꼭 지난 이 시점에 네. 윤석열과 바이든과 윤석열의 식으로 한미 관계가 재형성되고 네. 남북 관계도 조정이 되고 있는 중이고 한중 관계도 바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민정훈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상회담? 예, 이준환 교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서 짧은 시일 내에 개최가 된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처럼 한미동맹의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두 대통령 간에 이제 처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견례의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두 정상께서 어떻게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쌓아가느냐, 친분관계를 쌓아가느냐 이 부분에 이제 많은 관심이 주어졌는데요. 네.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 재건이라든지 네.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에 있어서 전통적인 군사안보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나 기술동맹까지 확대가 됐고요. 이를 통해서 한미 간의 양자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영내에서의 다자 경제 협력까지 이제 개시한다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핵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양국 간의 어떤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 북핵 문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거는 과제로 남아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공급망 재편 노력에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러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이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늘 이제 안보 정치 이슈가 앞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경제 관련 일정도 많았어요. 또 경제 전문가로서 강 교수님 보시기에 좀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미 동맹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안보가 이제 가장 중요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보가 물론 들어갔지만은. 예. 그 공동 선언문의 그 비중을 보면은 안보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IPF라고 하는 거
안보에 관련된 내용이 비중은 더 많았고 또 경제 안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제 합의가 돼서 발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한미 동맹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제 글로벌 뭐 포괄적 전략 동맹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기존의 한미 동맹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앞에 수식어가 2개 들어갔는데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는 한미 동맹은 이제 양자 관계였고 한반도 문제 중심으로 다루었었는데 예. 이게 이제 글로벌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이제 IPF하고도 관련된 거겠지만은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중추적인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호간에 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포괄적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의미도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 안보 그리고 공급망뿐만이 아니라 뭐 IPF에서 다루고 있지만은 탈탄소, 뭐 환경, 인프라 그리고 뭐 반부패나 조세 관련된 것도 이제 다 커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범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넓어졌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은 상징성이 있는 게 오자마자 처음 간 데가 삼성전자 네, 평택 캠퍼스잖아요. 네. 갈 때도 정의선 회장 만나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제 독대하면서 예. 발표하고 이런 걸 보면은 물론 정치적으로 중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고려하는 게 가장 크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미국한테 필요로 한 존재인지를 좀 각인시켜 준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은 물론 이제 대중관계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지만은 예. 상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기회였었던 걸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간에 뭔가 이제 글로벌 협력을 더 강화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세 분 다 말씀하시듯이 중국의 입장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신경을 앞으로 써야 되고 관리가 참 필요한 때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뭐 세 분이 느끼시기에 참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다든지 그분들이 남긴 말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다든지 뭐 그런 걸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아무래도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용어 이게 공동 성명에서도 9번이나 반복돼서 나왔고 전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계속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부터 네.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 인도 태평양이라고 바꿔 부르면서 중국이 해양을 넘어서 진출하는 것을 막고 또 인도 태평양을 매개로 해서 인도나 또 호주 또 뉴질랜드 또 한국, 일본 이렇게 한국, 미국과 함께 축을 만들어서 중국을 제어하고 방어하고 진출을 막으려고 했었던 노력들이 경주돼 왔는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이 흐름에 발맞춰서 쿼드를 주도적으로 그 제안도 하고 또 쿼드에 참여하고 운영하는데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또 쿼드에 가입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도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도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이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지역의 전략에 한국도 좀 맞춰 나가는 방향을 수립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 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저희가 좀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관점에서 좀 중요하게 봤고요. 민정훈 교수님 어떤 뭐 이벤트, 어떤 발언, 정상의 발언 좀 주목한 부분 어떤 부분이십니까? 아무래도 한 2가지 정도가 되겠죠. 한 가지만 뽑으라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워낙 많은 의제가 다뤄지고 그 두 정상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죠. 그
담화를 하고 연설하면서 한국말로는 시도를 안 하겠다. 그렇지만 We go together. 그래서 함께 갑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이번 그 정상회담의 목표인 한미 동맹을 지원하고 강화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두 정상 간의 케미가 잘 맞았다. 이렇게 그 예. 의견 공감대가 충분히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인상적인 부분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정치 신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외교 무대에 잘 적응하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굉장히 적극적이고 소탈한 모습을 외교 홍보에도 보여주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을 하는 그 용산 대통령실에 바이든 대통령이 차가 도착했을 때 어떻게 정상이 굳이 뭐 정문까지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정문까지 앞에까지 나오셔가지고 환히 웃으면서 그 맞이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또 거기에 화답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두 정상의 어떤 상견례가 잘 됐고 어떤 신뢰 관계를 그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외교 무대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데뷔를 한 것으로 이번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우리 강인수 교수님 특별히 뭐 주목했던 분이 있었습니까? 그 지금 민 교수님 말씀하신 그 워딩 중에 예. 그 바이든이 이제 We go together라고 한 거 함께 갑시다라고 한 부분은 상당히 좀 과거하고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 시혜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안보 우산 아래서 우리가 좀 덕을 보는 이런 관계였다면은 예. 뭐 물론 이제 대통령들 만나면 뭐 옛날 리포트도 그렇고 대통령 아니지만은 뭐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예. 이번에 얘기한 건 이제 호혜적인 관계를 좀 강조한 걸로 좀 즉 일방적으로 이제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와서 뭐 삼성전자 가고 현대차 만나고 기업인들 만나고 그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예.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줄 수 있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또 한 가지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은 한미 동맹이 포함해서 IPF도 그렇고 가치 동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다. 그렇죠. 그게 정상들이 이제 정상회담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노력과 투쟁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이런 그 워딩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사실 모든 거를 이제 함축적으로 우리가 이제 편 가르기는 아닌데 사실상 이제 편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우리가 이제 중국 문제도 그렇습니다. 중국 문제도 이런 원칙을 자꾸 천명을 하고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얘기해야지. 예. 이거에 어긋나면은 우리가 뭐 중국, 미국 아니면 어떤 나라가 와도 타협을 못하고 우리는 여기 원칙에 충실한 뭐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양국 정상 간에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이제 포지셔닝을 해나갈 때. 이번 정상회담문을 전체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미 관계와 비교해 본다면 뭐가 이제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런 것이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과거의 한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 안보 동맹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비전통 안보라고 해서 뭐 경제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예. 또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거라든지 예. 이런 비전통 안보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있는데 예. 바로 이런 것들도 글로벌 그러니까 아까 민 교수님도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 전통적인 그 측면에서의 차원에서의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예. 포괄적으로 이런 다양한 영역에까지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높이려고 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함축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이 미국으로서는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그 성장하면서 네. 미국의 어떤 원자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중국에서 들어오고 미국의 경제가 중국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가 중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위험 요소를 한국이나 대만에
서플라이 체인을 강조함으로써 서플라이 체인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 위험 부담도 덜고 중국의 발전도 경제 성장도 제어할 수 있고 하는 대로 이 파트너로 삼는 것이 예.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 민 교수님,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과 동시에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어떤 상징적인 걸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동맹이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어 조약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그 군사안보 동맹으로 시작을 했고 그것이 한 70년간 지속돼 왔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존의 한반도 중심의 군사안보 동맹에서 이제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했을 때 동맹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예. 얼마나 그 양국 간의 그 협력이 심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동맹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양자 관계가 아니라 예. 거기 상대방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나라가 도와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얼마나 깊은 수준의 정보가 공유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가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동맹을 통해 잘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범위를 경제, 기술, 사회, 문화, 재반으로 확대해서 동맹에 준하는 그러한 상호 교류나 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러한 포괄적 전략 동맹이 어느 부분부터 구체화될 것이냐 이거를 삼성 그 평택 캠퍼스를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방문지로 결정함으로써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적 그 경쟁을 중국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거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치열하게 경쟁이 전개되는 부분이 경제하고 첨단 기술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의 부상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주도권을 잡겠다, 우위를 놓지 않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믿을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파트너들, 특히 그 기술 선도국인 국가들을 모아서 규범이나 원칙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중요한 부품이라든지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것을 구체화하는 행보가 삼성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거고 그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는 한국 정부와 삼성이 그 안에 공장 내부까지 공개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삼성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것이 한미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의 계기고 신호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 분야에서 그런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앞으로 좀 구체화된다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제 글로벌은 우리의 어떤 국제적 기여도 예.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이런 측면이 반영이 돼 있고 포괄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제 예. 그리고 기술, 에너지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이제 강화해 나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예.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삼성 평택 네. 캠퍼스 방문한 거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을 보면요 예. 이게 이제 미래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예. 미국이 반도체 전체,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생산 점유율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지금 49.8% 정도 돼요. 다 합쳐서 반도체 시장 전체 생산의 절반을 미국이 하고 있고 2등이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가 20% 정도 됩니다. 19.9%. 그리고 3위가 유럽인데 네. 우리 절반이 안 돼요. 8.8%. 그리고 이제 뭐 일본도 8.8%, 대만 8.3%, 중국이 한 3.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의 절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이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쪽이 강합니다. 그래서 네.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점유율이 3%밖에 안 되지만은 미국은 한 70% 정도, 69.1%가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설계 쪽이 아주 강한 우리가 잘 아는 뭐 인텔을 포함해서 뭐 퀄컴, 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 전부 다 있는데 압도적으로 지금 마켓 쉐어가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미국이 한국 2위인 어떻게 보면 2등하고 격차가 상당히 나잖아요, 지금. 네. 2위인
한국에 와서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가서 설명을 듣고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사실은 반도체 굴기를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지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말해주듯이 마켓 쉐어가 지금 3%대밖에 안 되거든요. 자국 시장에 어떤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확장 여진이 있지만은 생산 능력은 기술 격차가 아직도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중국이 이제 뭐 따라잡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놓고 예. 1위, 2위 국가 간에 그리고 핵심 기업들 간의 협력 체제를 강조해 잘 다져놓는 게 이번에 워낙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앞서서 한국도 방문했고 한국을 방문해서도 공장을 먼저 갔고 이거는 정말 미국의 어떤 그 의도 내지는 어떻게 뭐를 중요시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메모리는 우리가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비메모리는 또 대만이 또 생산을 또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니까 미국은 우리와 뭔가 연대를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인데 사실 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경제 분야로 더 확산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조금 잠깐 더 다루기로 하고요. 안보 분야에서는 안보로 좀 좁혀본다면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번 포괄적 글로벌 어떤 전략 동맹에서 안보 분야에서 어떤 게 조금 안보 분야에서도 좀 많이 달라졌죠. 네. 문재인 대통령 때와 지금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굉장히 우선이 되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는 제재도 좀 풀어줄 줄도 알고 그리고 또 북한이 하나를 하면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거기에 하나를 좀 해주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다고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만약에 유사시에 핵을 실험을 하거나 핵을 개발하고 사용하게 되면 핵으로도 전술 핵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왔고요. 그게 굉장히 새로운 주장인 겁니까? 새로운 내용인 겁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방어를 한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지난 꼭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을 했고요. 또 6월 13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 것을 상기한다면 지금 이제 4년이 지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어저께 그저께는 판문점 회담의 연장선도 사라졌고 싱가포르 합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합의 사항도 일단 없어졌어요. 문구상으로도 없어졌고 이런 것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그저께 북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냐라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거였어요? 헬로 그러고 뭐 잠깐의 쉬다가 피리어드 그러면서 끝 그렇게 한국말로 할 말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시대에 쌓아놨었던 또 확보했었던 그런 결과하고 지금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정상회담 선언문을 보면 그래도 이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는다. 이제 이런 표현은 또 잊지 않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과 뭔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 그런 면은 뭐 똑같은 거 아닐까요? 이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첨언을 좀 드리면 우리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의 줄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확장 억제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부각이 됐고 강화가 됐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북한 비핵화 협상 그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인권 문제라든지 인도주의적 지원.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북한의 확산에 따른 그것에 대해서 한미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 정권이니까 이 첫 번째 두 가지 가지에서 그러니까 대북 억제력 그리고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무게추를 후자에 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그 도발의 수준을 최소한도로 이렇게 낮추고 대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 억제라든지 대북 억제 이런 얘기가 안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든 보수든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공동 성명문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이 바로 대북 억제력, 즉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연합 방위 세대를 강화한다, 이 얘기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번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협상보다는 이제 대북 억제력 강화에 방점이 찍힌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구에도 호응하지 않고 국방력 강화를 통해서 계속 이제 자력갱생함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수 정권 입장에서는 대화의 문은 열어놨으나 대화의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는 보일 수가 없다. 대신에 한반도 안보 상황을 확실하게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는 북핵의 위기에서 한국 국민과 주둔 미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양국 간의 대북 확장 억제력, 핵, 재래식 미사일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겠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외교를 통해서 남북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억제력 강화에 훨씬 더 무게중심을 좀 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이나 중국의 혹시 반응 또는 이런 입장이 좀 혹시 나왔습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저의 생각으로는 북한은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에서 정상회담이 끝나기 전까지는, 미일 정상회담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조만간은 그 미사일 시험이나 또 준비해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간을 봐서 진행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한 것을 공식적으로 표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인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와서 우리는 인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아무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이런 의약품이라든지 구호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엄혹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도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덜컥 그런 것을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안보에서 경제로 조금 다시 돌아가 보면, 강 교수님, 이번에 삼성 평택공장 간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 일본으로 가기 전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서 거의 1시간 동안 면담을 한 내용,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이제 바이든하고 현대차가 이제 이해관계가 아주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당초에는 55억 불 정도를 조지아주에다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 하는데 이제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그날 이제 발표된 게 추가로 50억 달러를 더 투자해서 로보틱스, 그리고 도심 항공,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더 늘리겠다. 신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미국이 사실상은 중국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미국 회사를 인수하는 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투자 심사하는 정부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의 어떤 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는 중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당연히 기술력이 이제 미국이 앞서 있거든요. 이쪽에 이제 회사를 인수하거나 뭐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를 하거나 어쨌든 간에 가장 기술력이 앞선 국가에 가서 뭔가 이제 만들어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조지아주라는 데가 예. 잘 아시겠지만 이제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주거든요. 스윙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진대거나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으로서 이제 국정 그 남은 2년 넘게를 끌어가는데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주거든요. 그렇죠.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이제 거기서 민심을 잡아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정의선 회장하고 만나서 그 발표하는 동안에 5번을 땡큐를 했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가 8,000개가 창출이 될 거다.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그게 워낙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현대차 입장에서 투자하는 분야도 바이든이 이제 취임하면서 트럼프하고는 달리 아주 특징적인 게 이제 친환경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파리 기후변화협약도 이제 트럼프가 탈퇴했던 거 다시 재가입하고 그리고 탄소 중립 이런 얘기를 아주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조치들이 나오는데 예. 사실은 바이든이 얘기한 이 친환경, 탈탄소 이런 거의 내용을 보면은 네. 환경이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경제를 이제 붐업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게 이제 초반부터 아주 중요한 그 바이든의 전략이었는데 지금 현대차가 투자하는 분야가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분야 있잖아요. 예. 아주 잘 맞는 분야거든요. 그런 친환경, 대체 에너지 이런 거하고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예. 실리도 있고 그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실망시키지 않겠다는데 그런 얘기를 사실 기업인한테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실망시키지 근데 않겠다. 처음엔 저한테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게 사실은 현대 입장에서도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PGA 같은 데서 우승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예. 생중계되잖아요, 사실상. 이번에 바이든이 어디 가서 뭐 할 때마다 이제 그 미국의 백악관 언론이 유튜브로 또 그렇죠. 생중계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이 이제 미국한테 그냥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 거기 때문에 현대 입장에서도 기업 이미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는 마켓시어 자체도 이제 한 11% 정도까지 높일 목표를 가지고 있고 네. 그게 이제 바이든이 얘기하는 소위 이제 휘발유차가 아닌 뭐 전기차 중심이겠지만은 이런 거를 이제 2030년까지 전체 한 4-50%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네. 하는 거하고도 잘 들어맞는 거죠. 네.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일부러 시간을 더 늘려서까지 이제 정의선 회장을 만난 거는 뭐 그런 의도가 상당히 깔려 있고 그게 우리한테도 그렇게 꼭 뭐 나쁜 뭐 시그널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뿌듯하던데 우리 민 교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좀 이례적인 거였네요. 그럼 그 세계 최강의 대통령이 그렇게 기업인을 만나서 그런 저 약속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 이례적인 거는 아니고 왜냐면 그 우리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외국 순방을 하시면 세일즈 외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규모의 네. 이제 동행 하시는 그 경제인들이 가시는데요.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는 예. 순방 일정 처음에 삼성의 그렇죠. 방문 캠퍼스를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에도 물론 이제 그 안보 행보를 보이시긴 했지만 그 이전에 단독 면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대차 그 정의선 회장을 만나서 네. 어떤 그 추가 그 투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같이 면담을 한 이것이 얼마나 큰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그 슈퍼볼 있지 않습니까? 미국 슈퍼볼 그 30조짜리 그 광고를 따기 위해서 진짜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그 지불하는데 물론 이번에도 그보다 더 큰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를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슈퍼볼보다 더 큰 어떤 그런 홍보 효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바쁜 그 일정 중에서 경제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준다는 걸 보면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경제 안보, 공방 재편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그 중점을 두고 있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죠. 네. 예, 지금
우리 삼성이라든지 현대 자동차가 예.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고 또 총수들 만나가지고 이 투자 약속도 받고 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시장 전 세계에 이렇게 홍보되는 것 측면은 있어요.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또 그게 그냥 그 기업 홍보용으로만 하는 게 아니었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지지율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또 인플레이션의 우려에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는 상태잖아요.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은 선거에서 승리를 기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예. 미국 선거에서는.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이고 예. 그러다 보면 이렇게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조지아주, 또 오하이오주, 또 공화당의 텃밭이기도 하지만 텍사스주 이런데 한국 기업들이 50조씩, 50조씩, 55조씩, 21조씩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가 그만큼 생기는 거고 일자리가 생기면은 스윙 스테이트에서 민주당을 찍어줄 수도 있게 되고 자기가 선거를 할 때 이득을 보고 자기가 속한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또 참패를 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 정도 세일즈를 하면서 국내 정치에도 활용하는 것은 바이든한테는 굉장히 일거양득의 효과, 경제도 살리고 선거에도 좀 홍보가 되고 그래서 삼성에 갔을 때 미국인 기술자한테 피러 당신 꼭 투표해야 돼. 그 공장에 있는 그 선정한 공장에서 직원한테요. 미국인한테 꼭 투표해야 돼. 당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삼성도 방문하고 현대자동차 총수도 만나는 이유는 그런 데서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실리를 많이 챙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야당이나 뭐 진보 쪽에서 조금 비판적인 그런 지적 같은 거 혹시 없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실리를 많이 챙겼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뭐 정치적 의견은 다양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출범 11일 만에 열린 정상회담이고 정상회담의 성격상 이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상들이 만나서 이 공식 선언문이 그 성명이 나온 걸 보면 한 10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긴 그 공동 성명이 이번에도 나왔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워낙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기 때문에 포괄적 전략 동맹에 해당하는 군사안, 뭐 경제, 기술, 사회문화, 인적 교류 이런 부분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한미 간의 그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모두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 그리고 원자로, 원전 협력, 방산 협력 뭐 다양한 부분을 우주 협력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 달락씩만 써놔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당은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 야당의 경우에는 많은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고 뭐 그러한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평가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뭐 정치적인 평가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네, 공교롭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거는 6월 1일 선거를 앞두고 열흘 전에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지방자치의 선거 앞두고요. 그렇죠. 네.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근데 꼭 4년 전에 6월 13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해서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압승하는데 굉장히 그 영향을 줬고 그걸로 인해서 그 당시 야당은 제발 정상회담 일정도 좀 너무 공개로니까 좀 바꿔주면 안 되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할 말은 없는 거죠. 이 공개로운 4년 전에 싱가포르, 미국, 북한 회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정말 그 민주당이 압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이제 그런 전력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고 이 경제 투자가 한국 기업이 미국에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미국 기업이 이번에 와서 한국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기술을 이전한다든지 뭐 하는 약속은 없었던 상황이라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소득은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외에 뭐 안보 측면에서 이런 그 달라진 그 대응 방향들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뭐 여당에서는 그 소득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인수 교수님, 지금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표명을 분명히 했지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오늘 이제 출범을 정식으로 일본에서 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참여 국가라든지 의미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참여국은 지금 뭐 보도 나오는 거로 봐서는 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국가가 지금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걸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13개국. 당초에는 이제 미국, 뭐 한국, 일본, 예.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정도는 확실히 들어올 거다라고 네. 얘기하고 나머지 국가들, 아세안 국가 중심으로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했는데 예. 지금 발표된 걸 보니까 뭐 인도도 참여하는 걸로 나와 있고, 인도가 참여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세안 국가 중에 이제 아예 좀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를 뺀 나머지 국가들, 뭐 브루나이를 포함해서 네. 뭐 말레이시아, 태국,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 베트남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예. 한 13개 국가 정도로 이제 확대가 됐고, 어, 이게 사실 이제 출범을 선언한 거고, 예. 지금 일정이 미국 생각하는 일정은 이제 내년 그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는데 예. 그 전까지 이제 내용을 합의해서 세부 내용을 어느 정도 확정한 다음에 발효시키는 걸로 네. 목표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스텝입니다. 내용이 이제 물론 그 IPF에서 미국이 이제 초안을 가지고 온 거가 골격은 짜 있어요. 4가지 기둥 필라라고 해서 예. 첫 번째가 이제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이라고 해서 이제 공정한 이쪽이 무역. 예.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네. 지금 2단계에서는 아직은 이제 IPF가 의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지금 이게 그거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시장 개방을 포함해서 뭔가 구속력이 있는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의회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제 뭐 미국 내에서 TPA라고 해서 무역 촉진 권한 같은 걸 좀 위임받아서 그걸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 첫 번째 필라에 들어간 내용이 중요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이제 분야에 들어가는 내용이 구속력이 생길 수 있는 분야인데 대표적인 게 디지털 트레이드 관련된 디지털 이 경제 관련된 디지털 내용이고 경제. 또 이제 그거가 되게 중요한 게 예. 이게 사실 디지털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가 이제 상당히 커지면서 룰이 없어서 예. 지금 국가마다 입장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향후에 이제 많은 국가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예. 그거 이외에도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 뭐 비디오도 옛날에 알파 방식, 베타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서 조그만한 소니 같은 데서 이제 컴팩트한 걸 만들었는데 예. 그게 완전히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표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되게 달라지는데 그런 거를 정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환경 관련된 거라든가 경쟁, 뭐 무역 원활화, 투명성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될 분야고 나머지 분야도 두 번째, 세 번째 필라도 보면은 두 번째 필라가 이제 인프라, 청정 에너지, 탈탄소 이런 분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것도 사실 이제 중요한데 이거는 논란이 상당히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 만들어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반부패 조세 이런 이런 파트도 있고 예. 글로벌 공급망 관련된 게 또 한 필라인데 예. 요것도 이제 구속력을 갖추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IPF라고 하는 거가 지금 시작되면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서 예. 이런 룰을 만드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CPTPP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늦게 들어가서 뭘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룰 테이커가 아니라 룰 메이커 입장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계제가 되기 때문에 당장에 이걸 통해서 뭐가 이제 획기적으로 뭐 한두 달 사이에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네. 협상이 1년 반의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되고 이게 실제로 구속력을 가지려면 또 뭐 의회 승인 절차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다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튼 출범하는 후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서 표준을 정하는데 조금 뒤떨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IPEF가 중국과의 관계,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에 대항하는 어떤 경제 협의체 아닌가. 그로 인해서 우리는 미중 간에 과연 어떤 입장으로 돼야 되나 이런 문제는 계속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강 교수님 설명 잘해 주신 것처럼 그 네 가지 분야 중에 예. 그 공정하고 회복력이 있는 무역, 디지털 경제라든지 공급망 회복력 그리고 청정 에너지 이 부분은 미래 성장 동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세계의 어떤 그 공장이 아니라 이제 그 중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보다 퀄리티 있는 경제를 이루어야 된다. 중국도 이 부분에 그 방점을 찍고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제 그 중국도 부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갖다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예.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경제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국제적 규범 원칙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예. IPEF에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선언문에서 뭐 배제한다 이런 얘기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예. 중국도 원하면 들어와라. 즉 기준 수준을 맞춰서 들어와라 이게 하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도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그러한 그 디지털 경제, 그 미래 성장 동력에 어떤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담보하려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발이 그 굉장히 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계속 반박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보편적 원칙, 즉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기반해서 우리는 IPEF에 참여를 하는 것이다. 중국을 배제하거나 어느 국가를 갖다가 봉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중국과 다양한 그 수준과 분야의 경제협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미 FTA 후속협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중 간에 많은 양자협정 그리고 한중이 참여하는 다자협정, RCEP에도 한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러한 어필을 하면서 절대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고 똑같은 협력을 중국과도 할 수 있다. 이런 열린 자세를 가지고 이제 계속 중국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적극 참여하지만 중국의 이해를 돕는, 이해를 구하는 그런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네요. 한미 정상회담 좀 토론할 내용은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그리고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